우리나라도 북한의 주요 핵시설, 군사시설 타격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자 벙커버스터인 현무5를 만들었어요.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로 내려오는 낙하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그럼 GBU-57보다는 훨씬 이 낙하 속도가 빨라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00m 이상에 있는 지하철을 완전 파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일단 이스라엘도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GBU-28이라고 걸프전 때 처음 사용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한 지하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이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안반 70m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구조물까지 하면 100m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BU-57 이번에 이제 스텔스 B2 폭격기에서 떨어질 때도 두 개의 환풍구 6발을 이제 각각 6발씩 홀인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군사시설 타격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자 벙커버스터인 현무5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이제 국군의 날에 이제 공개가 돼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무5나 혹은 이제 GBU-57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그런 군사적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향후에 이제 아마 비슷한 걸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GBU-57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GBU-57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벙커버스터예요. 그리고 요걸 탑재할 수 있는 건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약간 몇몇 전문가들은 C-130 수송기에도 어쩌면 운용할 수 있다, 한 발 정도 실어서 떨굴 수는 있다 라는 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GBU-57은 이제 해외에는 판매를 안 하는 그런 미국 무기입니다. 반면에 현무5는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그리고 GBU-57은 잘 보시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하 한 60m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보통 이제 낙하 속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낙하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그럼 GBU-57보다는 훨씬 이 낙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현무5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한 8에서 9톤 되는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 9톤에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지면 어쩌면 이제 GBU-57보다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한 100m 이상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현무5도 사실 GBU-57하고 비슷해요, 원리는 사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만 빼면 지금 한 8톤에서 9톤 되는 이 탄두의 아마 대부분을 이 탄체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강도 합금으로 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폭약을 한 1톤 정도? 보통 이제 GBU-57이 13톤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폭약량이 한 2.3톤인 걸 계산해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현무5도 그렇게 치면 뭐 1톤 미만 정도 뭐 이런 양을 아마 폭약을 장착하고 있을 것 같은데, GBU-57과 비슷하게 우리도 아마 열압력탄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데 사실상 안성맞춤이죠. 그러니까 만약 100m 더 밑에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이란 그 포르도 시설 공습했을 때 얘기 드렸지만, 깊이 있는 지하 시설물이라 그래도 환풍구가 다 있어요.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환풍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풍구를 타겟으로 노려서 예를 들어서 여러 발의 현무5를 골프 홀인원 하듯이 밀어넣는다. 그러면 뭐 100m 이상에 있는 지하 시설물을 완전 파괴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상 몰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미 정보기관이나 우리나 부분 김정은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특정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라든지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김정은의 동선인 파악이나 뭐 북한의 중요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큼 알고 있고, 북한군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 행동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열병식 한다,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날 때려버리면 되죠. 그냥 현무5 한 수발 쏘면 초토화 될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국제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때 이제 지난해 국군의 날 때 현무5 공개되자마자 북한도 나름 이제 자기네도 미사일 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형 달구지다, 뭐 분식된 흉물이다,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쏟아냈는데, 북한, 특히 김정은 포함한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시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천공2, 패트리어트,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이렇게 3개의 미사일 방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미사일 방어망이 지금 없죠. 그리고 우리 군도 사실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보면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 군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발사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뭐 현무5, 그다음에 현무2, 현무4, 현무3, 뭐 각종 미사일이 그야말로 북한으로 쏟아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말 북한이 핵을 쏠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상도 작동을 할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무섭죠.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시면, 러시아가 뭐 미국만큼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못 쓰고 있어요. 왜냐? 썼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과 각종 제재 수단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의 이제 전범 국가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전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잘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외에는 지금 한 번도 핵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군 이후로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지 막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의 죽을 상황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썼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런 재래식 초대형 무기가 더 아플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현무5는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MTCL이라고 해서 이 미사일과 관련된 통제 체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제 체계가 있는데, 이 통제 체계에 보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그리고 탄두 무게는 500kg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게 딱 그 사거리 300km와 탄두 무게 500kg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현무5는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금 탄도미사일을 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해서 우레라고 우리 육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죠? 2022년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천무도 수출했어요. 한국형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수출했는데, 거기에 잘 보면 이제 폴란드가 당시 요구를 했습니다. 폴란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도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CTM-290이라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조한 탄도미사일을 폴란드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한 290km고 탄두 중량은 한 500kg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그렇게 탄도미사일 수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UAE도 좀 관심이 있다 그래요. 기존에 천무가 수출됐던 나라들, 뭐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비슷한 성능, 아니면 좀 사거리가 한 500km 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팔아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좀 500km 정도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란 때리는 용도로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탄두 무게와 사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탄두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사우디나 UAE가 원하는 건 사거리 500km의 좀 탄도 중량을 줄인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여 발 정도 쏘면 그야말로 소형 전술핵만큼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평양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강점을 갖는 거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지상에도 쏘지만 지금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한국형 구축함, 뭐 KDDX나 이런 데서도, 이지스 구축함 이런 데서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이제 KF-21에도 일종의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져요. 따지면 북한보다는 사실 이제 월등히 앞서는 미사일 기술을 자랑한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사안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유엔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초에 북한과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UN 국제연합에서 봤을 땐 북한과 남한은 다른 나라예요. 물론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김정은의 잔당들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개입을 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이 그런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 다 개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입할 수 있고, 일본도 개입할 수 있고, 미국도 개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유사시에 북한을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쪼개서 갖는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다만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란이 사실 코너에 몰렸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습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이란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사자가 와서 이란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문을 닫고 밖에 있었던 게 미국이었는데, 이제 6월 21일 날 미국이 공습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몽둥이로 이란을 때린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이제 이란은 제공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탄도미사일 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5, 6겹의 이런 미사일 요격 체계를 작동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한 3분의 1, 많아야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카드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제공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란은 계속 코너에 몰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단순히 군사시설, 핵개발시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의 정권과 연계되는 시설을 때렸고, 또 한 가지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뼈 아픈 거죠. 만약에 잘못해서 정권 교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야,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혁명 공화국이 탄생된 지 가장 최악의 시기를 맞은 거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휴전 합의에 다다른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이제 중동 모 국가의 중재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12시간씩 각기 이제 뭐 군사 행동을 중단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 방어망도 있지만 집집마다 방공호라든가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 이제 건축법상 방공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보통 이제 시민들이 한 30초 이내에 다 방공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란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망자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부상자는 좀 있지만 사망자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민방위 체계와 방공호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해는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휴전하기로 합의해놓고 탄도미사일을 쏴서 이란 땅에 떨궜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란도 아니 그게 아니다 막 이런 이제 변명도 되고 막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극대노를 했죠. 정말 영어로 욕까지 하면서 했는데, 사실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에 나선다 그러면 단순히 이 뭐 핵시설, 군사시설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쪽집게식으로 폭격할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란이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서로 지금 휴전의 기본적인 틀은 합의를 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휴전 합의 후에 이걸 잘 지키느냐,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일단 군사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했지만 추가적인 협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협상에서 과연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특히 이거를 어떻게 저지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핵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핵 개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사찰을 받겠다라는 이런 약속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후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휴전은 어떻게 보면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휴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핵협상 과정이라던가 이란의 여러 가지 합의 이행 부분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란이,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시간의 일종의 평화가 왔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 하면서 다시 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원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이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영향으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여러 가지 이런 충돌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다라는 게 미 언론에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공습을 했을까? 이번에 공습 과정을 보면 미 공화당 내의 전통적인 개입주의자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많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어렵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사실 이제 공습이 하루 만에 끝났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비슷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장기간의 군사작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단타로 치고 빠지는 식의 군사작전은 심사숙고껏 하지만, 장기적인 군사작전은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동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휴전은, 지금 성립된 휴전은 아주 단기간의 안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제 향후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핵 협상을 뭐 미국이랑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축 우라늄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과 관련된 인력들도 더 이상 투입을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것도 이제 핵 개발만큼 큰 부분인데, 탄도미사일 수량이라든지 사거리 제한도
잘하면 미국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후 핵협상이 과연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미국이 군사 개입 어쩌면 또 하루 사이에 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외교적 압박이 이제 아마 병행이 될 겁니다. 그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군사적인 행동도 이렇게 깜짝쇼 형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뭐 완전한 종전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노벨 평화상 원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잘 보시면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뭐 24시간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왜 그럼 노벨 평화상까지 노려볼 수 있냐, 미국이 냉전이 끝난 뒤로 지금까지 중동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걸림돌이 뭐였냐? 이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란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이란만 만약에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란의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 뭐 하마스, 지금 뭐 시리아도 지금 바뀌었고 후티 반군 다 위력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중동 다른 국가들의 사이가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동 평화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란의 세력이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그 전에 몇 가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공화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이제 빈살만이 사우디에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약간 이제 치부를 캐낸 사우디 기자를 튀르키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납치해서 암살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 중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보면 awesome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도 사실 이제 빈살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제 빈살만이 거의 뭐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 무기 사기로 약속을 했고,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이번 공습 전에 사우디에서 대규모 그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세미나도 열었고, 사실 관계가 좋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빈살만의 욕심 중에 하나는 사우디가 세계적인 외교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잘 보시면 사우디가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그런 협상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빈살만을 신뢰한다. 중동에 있는 여러 지도자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죠. 우리나라하고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거죠.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라. 지금 잘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너희 나라 물건을 많이 사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 그래서 사실 이제 관세 전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관세를 안 물으려면 미국 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 빈살만의 관계에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빈살만은 어떻게 보면 돈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특히 미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적 국가로 만들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죠.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미국 기업에 투자되는 거는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중동이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도 어쩌면 중동 같은 격변의 시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027년에 뭐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 지금 직접 협상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자칫 소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이끌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떠먹여주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운영 중인 대영제국 채널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